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드디어 현대 파트까지 넘어왔는데요. 이제 시대상으로는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현대사 파트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시대별로 다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여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멀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즐겨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좀 많죠. 그리고 현대사라고 하는 게 또 지금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무슨 정치의 어떤 성향을 판단하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광복이 되고 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오기까지의 굵직한 사건들을 좀 보신다고 보면 되겠고 대부분이 대통령을 기준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과정, 물론 지금도 우리가 완전하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완성된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까워지고 있죠.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지금 4개를 잡았어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초창기에 있었던 이 정부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현대사 파트에서는 대통령별로 시기가 나오고요. 대통령별로 있었던 사건과 업적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정부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출제되어 있는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비중을 보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죠. 전체 문제에서 10% 정도는 현대사 문제가 나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죠. 근데 이게 좀 현대 파트이기도 하고 너무 최근 일이다 보니까 이걸 더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현대사나 근현대사가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사건이 좀 큼직큼직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났을 때 간격이 좀 컸었는데 이거는 같은 해 안에서도 몇 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근대사부터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업적 같은 게 뭔가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현대사의 업적 같은 것들은 요거는 반복적으로 보고 다행히도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한 서너 번 정도 나와 있는 패턴을 좀 보면은 요런 거를 주로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어떤 대통령을 딱 물어봤을 때 이거라고 머릿속에 바로 아마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문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대가 바뀔 때에는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흐름 잡기 부분이 있어요. 커다란 흐름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시고 이 파트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파트는 8.15 광복이 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마침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생기기까지의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35년 정도 일제강점기를 겪고 나서 갑자기 광복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준비하기 이전에 광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정리를 해 나갔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은 키워드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있어요. 건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도 완전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될지를 정확히 몰랐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양상으로 봤을 때 태평양 전쟁 발발하고 나서 일본의 패색이 좀 짙어집니다. 그러면 언젠가 일본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광복을 쟁취하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되고 나면 그 전쟁에 합류했었던 사람들, 참여했었던 이 세계 서구 열강들이나 여러 가지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는 못하게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가 2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내부의 분쟁이 있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제주 4.3 사건도 여기 나오고 어쨌거나 국회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요 45번 주제에서 다루는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광복 직후의 상황과 좌우 대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복 직후 1945년 8월 15일 직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복이 되고 나서 아직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뭔가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요. 그 반으로 나누는 기준이 38선이라고 하죠. 38도선,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는 38도선을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설정한 거는 아니겠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도선으로 절반으로 나뉘고 이 최초의 분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을 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을 하면서 일종의 군사 통치를 한 거죠. 이걸 뭐 독재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광복이 되고 나서 1945년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 생기는 게 1948년이거든요. 그럼 약 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이 3년 동안이 굉장히 복잡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이걸 연도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볼 겁니다. 우리도 이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나라가 생겼을 때, 광복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했다라고 했었죠. 건준이라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마침내 광복이 되고 나면은 조직화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돼요. 요 건준위가 조직되기 이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운형이라는 분이 독립운동가이자 일종의 중도파라고도 할 수 있는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동맹을 바탕으로 광복이 되고 나면은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거죠. 여기 보면은 좌익과 우익 세력이 광복 이전에 자, 일본이 이제 곧 망할 것 같아. 일본의 패망과 우리의 광복에 대비해서 결성한 단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특정 세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왜 독립운동도 종류가 두 종류죠.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쪽이 있고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요 두 개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어떤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 합작을 했어요.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광복과 우리만의 나라를 건설해서 이끌어 나가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광복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매우 어수선하고 우리나라 내부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군대가 철수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 있었던 일본인들이 급하게 일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는 일본인에게 보복하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거의 뭐 아비규환의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안대도 조직을 하고요. 이 건준위에서는 어떤 걸 추진을 하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활동이라는 걸 해요. 아무래도 여운형이라는 분의 그리고 여기에 다수가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인민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낯설죠. 주로 이제 우리 쪽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었죠. 이거는 사실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했고 이 정부의 성격을 어느 정도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성격이 다분히 저쪽으로 이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군정이 이걸 부인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꿰어지기 시작을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여러 가지 강령을 마련하고 나서 진행을 해요. 이게 의미가 있는 활동인 거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 힘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들 거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었던 거죠. 일본의 강점을 35년 넘게 지금 당한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 힘으로 독립된 국가 만들 거다. 이거 전부가 다 원하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할 거다. 사실은 건국 강령을 보면 이것을 딱히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내부 강령에는 분명히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분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이 과도기잖아요. 과도기에 우리나라 내부가 혼란하니까 국내의 질서를 우리 힘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활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추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광복 직후에 우리가 너무 일명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질서를 유지하고 강대국들에게 휘말려서 혹시라도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당할까 봐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조선건국위원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피력이 되지를 못했고 미군정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식 정부로 인정받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또 한계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합니다.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여기 한번 순서를 볼게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순서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945년 여름에 8월에 광복이 되죠. 이 광복이 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여기 12월 달로 나와 있는데 거의 겨울이 될 때까지 한 반년도 아니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준이의 활동이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고요. 우리 쪽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 건준이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3국은 미국과 영국과 소련입니다. 연합군으로 참전했었던 국가들이죠.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그 한반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협의를 해요. 이게 광복이 된 그 해에 겨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이 외상들이 모여서 일단 독립은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 지금 자체의 자생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 어쨌거나 성격은 민주정부로 가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 민주정부를 만들고 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보조를 몇 년을 해줘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거의 내용입니다. 최고 5년간, 길면은 최고 5년까지 주변의 4개 국가, 여기서 말하는 건 관여할 수 있는 4개의 국가가 신탁 통치를 한반도를 해야겠다. 여기 4개 국가는 이 외상들이 들어왔었던 미국, 영국, 소련과 플러스로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할 거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같이 조율을 한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반발을 샀었죠.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걸 그냥 상대만 바뀐, 대상만 바뀐 일제강점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겨우 독립이 됐는데 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왜 이런 걸 하기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또 외부 나라가 와서 다스린다더라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반발을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죠. 이 영향을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반으로 뽁 나눠지게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 자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신탁 통치가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빼앗아가지고 통치를 하려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그러니까 찬탁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찬탁에서 이해해서 원래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의도했던 바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면 오랫동안 그 다리를 못 쓰죠.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그 다리를 안 쓰고 한쪽 다리로만 생활을 하다가 깁스를 풀면 이 다리가 얇아져 있고 이 다리로 걷는 게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걷는 연습을 재활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신탁 통치는 통치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재활치료를 하겠다라는 거에 좀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탁을 하는 팀이 있었고 아니 절대로 이제는 타국의 손은 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반탁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두고 반으로 쪼개지게 됐는데 자, 우익과 반탁하겠다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김구와 이승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찬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좌익 세력 쪽에서 주로 그래 이거 명분이 있다 이거 말 된다 라고 찬탁을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자극적으로 대중연설을 하면서 찬탁파와 반탁파로 나뉘게 되면서 아주 극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꽤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걸 중재하려고 뭘 했는데, 중재라기보다 빨리 제대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나라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첫 번째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에, 여기 공동위원회 설치한다고 가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요 회의를, 첫 번째 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지금 서울의 정동에 덕수궁이라는 조선시대 옛 궁궐이 있죠. 이 덕수궁 안쪽에 보면은 크게 영국 내셔널 갤러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같이 생긴 요 석조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초의 서양식 100% 돌로 만든 서양식 건물이었죠. 여기에서 첫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임시민주정부 우리나라에 수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 우리나라에 여러 단체들이 막 난립해 있었거든요.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난 독립운동 단체도 있었고,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결성된 단체도 있었고, 왜냐하면 서로가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약간씩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 요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단체들 포함시켜야겠죠. 어느 단체를 포함시킬 거냐를 놓고서 이 미국과 소련도 대립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나라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대립을 해요. 그러다 결렬이 됩니다. 이들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용을 뭘 가지고 싸웠냐면 미국은 어쨌거나 여기 나라 사람들 의견 존중해서 다 참여시키는 게 맞아. 그거 우리가 조절해주면 되지. 그래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단체들 골고루 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찬탁과 반탁의 세력을 모두 포함해야지. 그래도 얘네 나라 문제인데. 근데 소련은 아니, 찬탁하는 세력만 포함을 하자. 반탁을 뭐하러 들고 오냐, 시끄럽게. 어차피 우리가 신탁 통치 해줄 거면은 확실하게 우리말 듣고 갈 사람들 가서 혼란을 이제 좀 미연에 차단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결렬됩니다. 일단 1차가 결렬돼요. 이게 또 우리나라 신문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정읍 발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이게 결정되지 않으니까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승만이 정읍에서, 전라도의 정읍 쪽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냐, 어쨌든 간 정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냐,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완전체로 하지 못하더라도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우선 만든 다음에 나중에 북쪽은 우리가 흡수를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냐, 일단은 되는 쪽에서 먼저 하자라는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분열이 엄청 심해져요.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들이 엄청 또 싸움이 나게 되는데, 이거를 놓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약간 민족주의 쪽들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분들, 왜냐면 이게 이들도 물론 사상이 다르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게 가장 안 좋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렵게 독립을 쟁취했는데 우리들끼리의 분열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야, 우선은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어느 쪽에도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완전 중도는 아니지만 뭐를 믿지만 이쪽도 오케이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중도파들이 있어요. 좌익 쪽의 중도파인 여운형 선생과 우익 쪽의 중도파였던 김규식 선생이 모여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좌우합작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좌파와 우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 단체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들의 트러블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때도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신간회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요. 우리 힘을 하나로 모으려고. 그런 게 이 혼란기에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당연히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토지개혁. 지금 땅이 일제강점기엔 전부 다 친일파나 일본인들한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근데 토지 문제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내 문제였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손을 댔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파 처리해야죠. 친일파. 어떻게 보면 일본인보다도 더 악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친일파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운동은 실패합니다. 이 조직은 실패하는데 냉전이라고 하는 게 강화가 되면서 여러분 냉전 들어보셨죠? 콜드워입니다. 콜드워. 대포를 쏘면서 하는 그런 열전은 아니고 이 사상적으로 하는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쪽, 자유주의 쪽 진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 간에 묘한 신경전이 있었죠. 이쪽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격으로 이제 미국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 소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신탁 통치하겠다고 또 미군정하고 들어와서 반으로 나뉜 이유가 소련은 우리나라가 좀 지정학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미국은 파랗게 칠하고 싶었던 거죠. 이들의 어떤 알력 싸움을 냉전이라고 하는데 요게 심해지게 되면서 미군정이 우리에 대한 지원을 또 철회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중독파이자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좌우를 합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던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종종 이렇게 사료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 나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투표하고 어서 국회 만들어서 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열이 점점 가중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이제 신탁 통치로 한참 싸우죠. 그리고 정읍 발언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이랑 소련이 한 번 더 해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했는데 이것도 결렬됩니다. 이것도 결렬이 되니까 야 이제 이거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냥 UN 국제연합에다가 이거 맡기자.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해요. 우리끼리 해서 다 만나오잖아. 이거 유엔에 넘겨. 그래서 유엔으로 토스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47년 가을의 일인데 유엔에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해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남북한 총선거 해라. 남쪽과 북쪽에서 선거해. 그 결과 가지고 뭔가를 도출해 내자라는 거죠.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와서 이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남쪽에는 이들이 입국을 했는데 북쪽에서는 소련과 북한이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게 되면서 실제로 아주 큰 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남쪽 북쪽에 선거를 다 한 다음에 이거를 합쳤어야 되는데 북쪽의 선거인단 자체가 위원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회의를 해서 소총회의에서 회의를 또 했겠죠. 거기서 무슨 결정이 났냐면 야 일단 되는 데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는 바로 그 해로 넘어왔어요. 1948년 이제 겨울이죠.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니 왜?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데 중에서 가장 크게 그 세력이 일어났던 데가 이 또 3.1절의 어떤 시위 행렬과 겹쳐가지고 큰 트러블이 발생했던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쉬쉬하면서 언급을 안 했었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해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우리도 얘기를 잘 하지 않았었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었던 건데 이때 희생당하신 분들 중에서 무고한 그냥 제주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 희생자들은 뭐 빨갱이도 아니고 뭐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에 씌워져가지고 학살을 당했는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 특별하게 나라에서 제정이 되어서 지금은 이 문제를 논하고 있죠. 제주도 가면은 4.3 기념관과 평화공원이 크게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남쪽만 왜 단독 선거하는 거냐라는 반대 세력이 이쪽에서 봉기를 좀 크게 합니다. 이거를 미군정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대거 연루가 돼서 희생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에서 선거를 반대한다는 거가 그 당시 이승만에겐 되게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간첩이 있다, 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제주도 자체를 군사적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면 총선거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내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서 제주도 일부 지역의 선거는 무효표 처리가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는 이 또 한 번 여기를 이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주도를 청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군대를 파견하거든요.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컨티뉴가 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 도에서,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수 쪽에 있었던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군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여기 무슨 간첩이 있다, 뭐 반동분자가 있다 해서 왔지만 막상 보니까 그냥 제주도민이었던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이었죠. 일반 사람들이어서 그냥 여자, 노인, 아이, 그리고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쏴 죽이는 거가 과연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 맞나? 이거 그냥 학살 아닌가? 살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으로 넘어와서 여기를 점령을 하고 명령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심 선언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과정에 나라가 지금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이 생겼고, 자, 지금 남북 협상이 또 있습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빨리 요거를 만들고 싶겠죠. 자, 남북 협상이 이제 진행됩니다. 뭔가 돌아가는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쪽만 선거해가지고 하는 게 굳이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북쪽을 같이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그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북으로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같은 바구니 안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합니다. 이게 1948년에 4월달 봄의 일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왔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5월 10일에 남쪽만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5월 10일 총선거 실시.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가 일어났던 거니까 여자도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2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 재헌국회, 처음 헌법을 정하는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됩니다. 200명 정도가 선출이 됐고요. 한계점은 우리끼리만 했다는 거죠. 북쪽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남쪽조차도 완전하게 전부 동의한 건 아니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무효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라는 걸 해서 대통령 어떻게 뽑을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굵직한 내용을 정한 재헌헌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립이 됩니다. 재헌국회에서 뽑았죠. 대통령 간선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 대리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간접선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재헌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의 그 이회영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 이시영 선생이 선출이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광복절 3주년에 맞춰가지고 선포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분단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남북 협상을 이끌었었던 김구 사료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고, 그럼 초반에 국회가 있었던 활동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친일파 청산 무시 못하겠죠. 친일파 청산. 자, 이 재헌국회는 5월 10일 총선거에서 구성된 국회입니다.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재헌국회가 제정했었던 법 중에 제일 큰 게 일단 친일파 청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토지 개혁해야 되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토지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제대로 나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우선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이거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친일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진행되게 돼요. 색출을 하고. 줄여서 반민특위라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병합되는데 협조한 사람, 친일파들 있죠. 친일파.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해하거나 박해한 자가 전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친일 부역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거가 있었죠. 요거를 아예 위원회를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친일파를 찾아내가지고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승만 정부가 내세웠었던 반공에 조금 더 가깝게 활용된 단체여서 좀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헌국회에서 했던 제일 중요한 활동이 바로 농지개혁법입니다. 땅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한 거죠. 요런 법이 나와요.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 금지.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거대한 대농장을 갖는 거 안 된다는 거죠. 토지를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아가게 하려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이거에 그 문서를 발급을 합니다. 지가준권을 발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3정보를 초과하는 땅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정부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돈을 받고 분배를 하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남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은 줄어들고 자기가 자기 땅에서 농사하는 자작농이 증가합니다. 요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했다라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땅을 소유한다. 이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힘들 필요가 없겠죠. 자, 초반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자,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번. 미출군 위원회로 오른 것은 이곳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정말 파르테논 신전처럼 생겼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열린 그 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완전히 나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나중의 일이에요. 이거는 현대 파트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타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뒤에 나와야 되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창설이 됐죠. 광복이 되고 나서 여운형에 의해서. 그리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수립 이전에 재헌국회에서 했던 거죠. 재헌국회가 선포가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죠. 이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때까지 했었던 일 중에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밑에 오답 체크 부분에 이거 언제 나오는 내용인지 이 부분 오답도 한번 확인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그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한번 볼게요. 과정. 신탁 통치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이 있고 빠져있는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신탁 통치 반대하는 집회가 있어서 이거를 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 번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경부고속도로 개통하는 거는 나중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하는 거고요. 4.19 혁명은 정부 만들어지고 나서 이승만 정권 때에 나오는 거죠. 1960년 말년에 나오는 사건이고 유신헌법은 또 박정희 대통령 시기고요. 자, 5월 10일 총선거가 있겠죠. 총선거가 있고 나서 재헌국회가 나오고 이 국회가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확립을 하고 수립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이 총선거가 어디에 어떤 흐름으로 일어나는지를 순서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미출군 사건으로 오른 것은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떼죽음을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이래요. 이 섬 출신이라면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유명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요 배경이 된 사건 제주 4.3 사건이에요. 미군 정기에 시작돼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까지 지속되었고 이들의 명예 회복은 정말 최근에야 시작이 되기 시작했었죠. 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기 동백꽃 이미지가 있죠. 요게 이제 제주 4.3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도참변. 간도참변은 독립운동 시기에 일어났었던 활동이고 사건이고 6.3 시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수교를 다시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있었고 제합리 학살 사건은 3.1운동 이후에 보복성으로 가해졌었던 이 학살 사건이었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3번 제주 4.3 사건 찾아줄게요. 3번으로 찾고 4번 보겠습니다. 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가 가를 실시하면서 발급한 지가증권이다. 당시 재정이 부족했었던 정부는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이것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유상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하고 있고 뭐를요? 땅을 농지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농지 개혁. 농지 개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농지 개혁 또는 뭐 토지 개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친일 청산은 목적은 아닙니다. 친일 청산을 목적으로 진행됐었던 거는 반민특위가 설치가 됐었죠. 반민족 처벌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위원회까지 조성을 해서 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작업이 진행됐었고 서재필과 이상재가 주도했던 거는 앞서서 나왔었던 독립협회 활동이 되겠죠. 독립협회에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일정 땅 이상, 3정보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걸 초과하는 거는 국가가 매입하는 거였잖아요. 지가증권이라는 걸 주고 이렇게 되면 땅이 골고루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 하나가 엄청 많이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의 땅을 붙여먹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 증가를 하게 되죠. 우선 답은 3번이고 농광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전 시기 일입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도 되기 이전이에요. 1904년, 1905년으로 이제 날짜를 좀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었던 게 있었죠. 또 러일 전쟁 시기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쟁 중에 은근하게 자국의 어떤 그 영토 문제, 그 인구 문제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은근슬쩍 우리나라에 전가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요. 일단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나라 쪽에서 수급을 해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가 이 일본 본토 내에 있었던 인구의 증가 문제 이거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했었었죠. 결국 이걸 반대하는 여러 집회가 있었고 보안의 활동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넋놓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렇게 뺏길 수는 없다. 일본이 또 언제 저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가 황무지를 개척을 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게 농광회사입니다. 농광회사인데 일본이 농광회사 세워지고 보안에 가서 막 반대하는 활동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황무지 개간권을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 농광회사 설립을 우리나라 정부가 오케이를 이미 했는데 이걸 다시 취소시킵니다. 요걸 다시 취소시키면서 결국에 이 회사는 실제 운영이 되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요거 좀 알아두시고 여기 오답에서 이거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승만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초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었는데 요 분이 대통령을 할 때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사건이죠.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6.25 전쟁은 일본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흔히 동족상잔이라고 하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그때 찢어지는 바람에 서로 강제로 헤어진 가족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못 만나고 있죠. 이산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아주 특수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난이죠. 재난이라고 할 게 있었습니다. 네,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6.25 전쟁 직전에 북한과 남한은 각각 어떠했냐면 북한은 이미 이 무력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련하고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맺어서 그 소련의 무기들을 지원받는 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한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에 온갖 정신을 다 쏟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시켜 놓고 있었던 이 주한미군이 있어요. 이걸 철수시킵니다.
왜 철수시켰냐면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철수한다. 이 틈을 노린 거죠. 북한 군대는 미국 군대가 빠져가지고 군사적으로 공동 상태가 되어 있는 남한을 무력으로 침범을 해서 단숨에 서울을 빼앗고 아마 무력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전쟁 과정 볼게요. 북한군이 우리 쳐들어옵니다. 남침을 하게 되고요. 기습 남침입니다. 그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쯤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정부는 허둥지둥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돼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낙동강에다가 방어선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시신이 엄청 나왔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이때 전쟁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정말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진짜 북한에 의해서 무력 통일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 관계에 따라 유엔군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16개 나라에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줬어요. 이거 국제 약속 어기는 행위다. 북한이 침략한 거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가지고 결국에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평양과 압록강까지 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진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만 더 가면 북쪽을 다 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군이 참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규모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이 되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북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 흥남철수 1사후퇴가 있었어요. 흥남철수.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우리가 좀 수세에 몰리게 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흥남철수 작전을 전개해서 후퇴를 하는 게 1950년 그해 전쟁이 발발한 그 해의 12월이에요. 1사후퇴는 뭐냐?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로 북한에게 서울을 다시 뺏긴 겁니다. 또 뺏겨요.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된 사건이고 이제 이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누구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련이 제의를 해요. 이제 그만해. 휴전하자. 그래서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군사 분계선 어디다가 설정할 거냐. 이걸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설정하려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 포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요거를 가지고 또 회담이 지지부진 지체가 되게 되고 이 휴전협정에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거제도에 잡혀 있었던 방공포로들을 석방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죠. 휴전에 반대를 했던 거는 뭐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오랜 협정 과정 끝에서 우리가 휴전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휴전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고 이게 그 유명한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엔군의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거 북한이에요. 북한과 유엔 쪽 대표와 북한과 그리고 중국의 대표 사령관 사이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게 1953년입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우리도 당사자인데 우리는 뭔가 없죠? 그래서 이 휴전협정에서 군사적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 분계선, 뭐 지금의 38선이겠죠? 이거 확정하자. 그리고 서로가 무장하지 않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설정을 하자. 비무장지대. DMZ죠. DMZ. 군사 분계선에서 각각 그 선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에 해당하는 거 요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서로 군사적인 안전을 보호해주자, 보장하자라는 조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미국이 철군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북한이 들어온 것도 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나서 남쪽이랑 북쪽 다 똑같이 기반 산업이 지금 다 파괴된 상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토의 대부분은 파괴가 됐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유엔의 원조를 받게 되는데요. 경제 원조를 받은 것 중에 주로 하얀 색깔이 많아요. 밀가루, 설탕, 면화가 있는데 요걸 가공하는 삼백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북,
제분, 제당, 면방직인데 전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하고요. 요거 중심으로 가벼운 경공업 소비재 산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요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으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엄청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전쟁 고아, 그리고 이산 가족이 발발을 하게 돼요. 주요 시설 전부 파괴됐고요. 식량이랑 생필품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최악은 좌익, 우익 대립이 엄청 심해지잖아요. 서로 형제들끼리 각각 다른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싸운 것도 있었죠. 뭐 이걸로 만든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서로 미워하는, 앙심하는 마음, 그런 남북 간 적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25 전쟁 중에도 정부의 어떤 집권은 계속되고 있어요. 장기 집권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 대통령 했는데 또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의 제도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정당을 만듭니다. 자유당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을 만든 다음에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법을 고치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었던 활동은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법을 바꾸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갑자기 바꿉니다.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난데없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더니 요거를 억지로 통과를 시켰고요. 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거고 내각 책임제 할 거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는 거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4.4 5.입 개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헌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대통령, 그러니까 두 번째 대통령 했으니까 세 번째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겠죠. 여기에도 출마도 하고 싶고 뽑히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한번 다시 바꿉니다. 6.25 전쟁 이후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접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다시 한번 법을 바꾸려고 해요. 대통령을 또 시켜야 되니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은 이거 국회에다가 의견을 던지고 헌법 바꾸려면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다 이제 수습을 했죠. 여기 우리 편으로 투표를 해주게끔 전부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걸 숫자를 다 맞춰놨는데 요게 뭐 실수라는 얘기도 있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표가 한 표가 넘어가지를 못해서 부족해서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 개헌 의석수를 한 표 차이로 넘기지 못해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음. 이게 원래 정상인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때가 국회의원이 203명이에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의 2가 몇 명이냐면 136명이에요. 근데 136명이 아니라 찬성한 사람이 135명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 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안타깝지만 부결입니다 하고 부결이 됐는데 이승만 쪽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왜 부결이 나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자 203을 나누기를 해가지고 3분의 2를 계산을 하면은 135. 땡땡땡땡 3333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0.3짜리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기냐면 수학 시간에 안 배웠냐. 5 밑으로는 버리고 5 위로는 올리는 거다. 4.4 5입이 반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올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35.3333은 3333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버리는 숫자가 맞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숫자,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135명이다 라고 우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날 이거 원래 맞아 라고 서울대 교수까지 데리고 와서 이걸 막 설명을 하면서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4.4 5입 개헌이에요. 되게 우스운 일이죠.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이거는 이 4.4 5입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헌이고 당시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거부감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정당과 이승만은 4.4 5.입을 우기면서 이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키게 되고 이승만에 한해서만 대통령 계속하는 제안이 철폐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또 선거가 돌아오고 있어요. 선거가 돌아왔어요.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아무런 정당도 없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표의 30%를 가져갑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하지만 30표라는 득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조봉암이 유효표의 30%를 가져가면서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통일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주장하면서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 아주 무서운 정치가로 성장을 하겠죠. 본인의 라이벌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봉암에게 무슨 죄가 씌워지냐면 진보당 간부들하고 조봉암이랑 북한의 간첩들하고 내통을 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을 주장한다. 평화통일 이거 북한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가 뭐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거 뭐 위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구속을 한 다음에 순식간에 처형시켜버립니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또 선거 날짜가 또 슬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대망의 1960년대가 됐는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당이라는 정당에서 이승만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도 정권을 계속 가지고 오려면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통령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1960년 3월 15일에 정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한 게 있어요. 사전투표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등등등의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서 부정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특히나 마산 지역에서 이게 일어난 거를 사람들이 알아내게 돼서 이게 뭐냐 대체 우리는 인정 못한다 라고 하면서 시위 다시 하라고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정부가 무력으로 이거를 다 때려잡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면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기 마산 지역에서 시위에 참여했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아주 가혹한 진압을 받는 과정에서 얼굴에다가 최루탄을 이렇게 맞고 이게 얼굴에 그냥 박혀있는 상태로 시신이 그 바닷가에 뜨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김주열의 시신이 그 참혹한 모습 그대로 아주 자극적으로 신문에 실려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게 되고 시위가 크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바로 4.19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점점 커져요. 아마 김주열 열사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또래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겠죠. 4.19 혁명.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학생이랑 다 시민이잖아요. 무슨 총칼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닌데 이승만 정부는 진짜로 외부에서 침략된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선포하는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격을 합니다. 총을 쐈다라는 거예요. 총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에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니까 보다 못했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 대학교 교수단이 이제 이승만 하야해라 퇴진해라 라고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못 견뎠죠. 못 견디고 하야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을 기반으로 중간에 과도기 정부가 잠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개헌이 있었어요. 이제 정치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허정 과도 정부가 제3차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 한다. 내각 책임제에 대통령은 대표자기는 한데 권한이 좀 형식적인 거고 실제 정치적인 내용은 국회의원들 내각을 구성해서 끌고 가는 사람은 이 내각 쪽에 있었던 이 총리가 다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내각 책임제가 들어가게 돼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요. 장면이 당시에 국무총리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기출문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6.25 전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후군의 편지를 새긴 조형물입니다. 그는 이 전쟁 당시에 학도 의용군으로 포항 여중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학생들 총만 잡을 수 있으면은 의용군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제 뭘 알겠어요? 이 학생은 이 전투에서 죽었고요. 사망한 이 학생의 옷의 윗주머니에서 어머니에게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같은 편지가 발견이 되면서 공개가 되었죠. 자,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극동 방어선에서 우리하고 대만 뺀다는 거잖아요. 이거 6.25 전쟁 직전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앞당겨졌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것도 훨씬 이전의 일이잖아요. 아니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맞죠? 참전했죠? 그래서 우리 저기 용산 근처에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그때 우리한테 이 보내줬었던 유엔군들 국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야외에 펄럭거리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답으로 찾아주시고 13도 창의군 의병이죠. 요거는 6.25 전쟁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 한참 더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 했었던 거는 이렇게 보시고 3번 답 찾아주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반민특위,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친일파 청산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를 제보하는 투서함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당시에 이 정부는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자, 반민특위가 설치됐었던 정부는 초반의 정부가 되겠습니다. 초반 정부.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 시기 사이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옳은 거 고를게요. 금융실명제 아니죠. 이거 뒤에 김영삼 시기에 나오는 거고, 중국과 소련이랑 다시 교류하는 거 맺은 거는 우리가 사실 여기 공산권 국가들하고 교류를 다시 재개하는 거가 되게 한참 나중의 일이에요. 이거는 노태우 정권 때 일이고,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4.4 오입 개헌안을 가결하였다. 4.4 오입이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는 맞죠.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정부 시기가 나오니까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1960년이네요. 첫 번째 힌트. 나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는 어느 여자 대학생에게 그동안 외쳤던 구호들을 적어달라고 했다. 자, 그 구호가 이거래요.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이거 중요한 사건이죠. 발포한 경찰을 처단해라. 학생들에게 총을 쏘지 마라. 196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4.19 혁명이 되겠죠.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은 이거는 전두환 정권 때의 이제 호헌 조치에 반해서 나중에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는 데 있었던 거고, 이건 1987년이죠.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거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짓밟은 거죠. 1980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요거 해당 사항 없고 1980년이고 1979년도의 일이고 나머지 것들 시기적으로 전부 뒤쪽에 있습니다. 정답 1번으로 찾고, 자, 4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록으로 만나는 가. 대구 학생 시위가 있고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를 한다.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이승만이 하야하는 이 사건은 4.19죠. 4.19.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였다. 그쵸.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사건이기도 하죠. 요거.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6월 항쟁과 연결되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로 넘어가죠. 이건 6월 민주화 운동이고,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된 거는 부마 민주화 운동입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를 하였다.
요렇게 해서 일어났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죠. 여러분들 나머지 오답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19 내용은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헌법에 기반이 되고 헌법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시켰잖아요. 그리고 여러 아주 치명적인 어떤 피해와 희생을 딛고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 과정을 잘 정리해 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정부가 뒷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승만 정권 뒤에는 어떤 정부가 나오느냐? 안타깝게도 바로 민주주의 정권으로 넘어가지는 못했고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군사 독재를 겪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군사 독재를 겪게 되는 주제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